안녕하세요. 깨닫는지 각당복지재단 제5회 깨닫톡 공개 강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각당복지재단 교육팀의 김진미 실장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처음 모두 만나신 자리인데 이것도 인연이니 서로 반갑게 박수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마이크는 꼭 오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디오는 꼭 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상담가에게 묻다로 저희 애도 상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각당복지재단 애도상담심리센터의 윤득경 소장님이 강의해 주시고 애도상담 현장과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두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채팅창 있죠? 그 채팅창을 통해 올려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강좌를 듣기 전에 각당복지재단 오혜련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혜련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깨닫톡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5회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주제를 해와서 그런지 이거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상담가에게 묻다. 애도 상담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그 애도 상담 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각당복지재단의 애도 심리 상담 센터에 대해서 조금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당복지재단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창립된 것이 1991년이었는데요. 그때 1991년에 이 알폰스 디켄 박사님이라는 미국 신부님을 모시고 창립기념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죽음 준비 교육의 목표 1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애도 상담, 그중에 애도 상담과 슬픔 치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설립자이셨던 김홍남 명예이사장님이 갑자기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 하실 때인데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미국의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 박사가 주최하는 삶, 죽음, 변화라는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슬픔 치유를 받으시고 또 가르침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지도자였던 제이콥 왓슨 선생이라는 분을 한국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 슬픔 치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교육을 하도록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는 정소영 박사님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슬픔 치유 소그룹 상담 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어떤 교육이라기보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남편을 사별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런 이제 슬픔 치유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애도 상담에 대한 교육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우리 재단에서 그 2004년부터 7년까지 그 청소년, 청년 죽음교육 실장으로 계셨던 윤득형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애도 상담을 전공하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각당 애도심리 상담센터의 소장님으로 되시고 그러면서 이 상담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그때부터 애도상담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상담사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트라우마를 남겼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애도상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팬데믹과 또 러시아 전쟁 이런 것으로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누구나 그 상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실과 사별의 경험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애도 상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복지관 등에서 애도 집단 상담에 대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 상담도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 애도 상담이 많은 관심을 끌고 또 이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당복지재단의 애도심리상담센터 윤득형 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활동 사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곽혜신 선생님, 또 지역에서 화성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혁 선생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도 상담에 대해서 들으시고 배우시는 많은 것을 배우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혜련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윤득형 소장님은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심리상담을 공부하셨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상담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각당복지재단의 애도상담 전문가 과정과 애도심리상담센터를 책임지고 계시고 외부 활동으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윤득형 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금요일 낮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깨닫톡을 하면서 제목을 미리 정했어요. 한참 전에 순서를 다 만들어 놓으면서 정해놔서 당시에 어떤 제목으로 해야 할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냥 상담가에게 묻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7년쯤 저희가 교육을 또 해왔고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한번 또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전망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0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셔도 괜찮은데 시간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얘기들, 제가 생각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도 상담의 현재와 미래, 현재와 미래. 와, 이거를 제가 또 감히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재 우리 애도 상담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 지금 저희 애도 상담 다 들으신 분들이죠.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혹시 그냥 다른 데서 오신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온라인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기수들이 있으면서 직접 제가 얼굴 대면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저희 애도 상담을 기본이든 심하든 다 들은 분이라는 가정 아래서 좀 얘기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 2016년부터 지금 시작했었죠. 그렇게 해서 전문가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과정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인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2년 동안 찾아가는 사회에도 집단 상담을 하고 나서는
이 집단 상담 교재가 완성이 되고 또 그 교재를 통해서 실제 집단 상담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죠? 코로나 시기에 차별하신 분들을 위한 상담도 재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하는 상담으로 실시를 했고 5개 그룹이 꽉 차게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개인 상담은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보다 조금 코로나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에는 또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씩 또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웰다잉 그 교육 그 강사 파견에 저희가 애도 상담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그리고는 이제 노인복지관 등에서 애도 상담을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복지관의 집단 상담으로 애도 상담을 가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애도 상담, 이게 사별 이후에 겪게 되는 사별 슬픔 치유를 위한 애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근데 노인복지관에 가면은 그분들이 이미 경험한 사별은 이미 오래전이었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정말 애도 상담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애도 상담은 상실과 애도다 하는 것처럼 이 상실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범위 안에서 이 어르신들의 상실을 다뤄주는 과정으로서 그 애도 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10회기로 구성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공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저는 한 1, 2월쯤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관 등에 이 상담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진행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제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사회적인 요구, 필요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뭐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학교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뭐죠? 교육청 위센터, 뭐 또 학교 위클래스 같은 곳에서 요청으로 저희가 애도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뭐 자살로 죽었을 경우에 이게 학교에서 위클래스 등에서 좀 다루기 힘든 경우에 저희가 파견을 해서 그 교육을 하고 상담을 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전문적인 상담이라는 전문적 상담 분야로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이 덜 되고 있지만 분명히 미국과 같이 저희도 이걸 전문적 상담 영역으로 이제 앞으로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엊그저께도 저희가 지금 심화교육을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이번 심화교육 기수입니다. 심화교육 기수 분들 사진인데, 근데 심화교육하고 저희 오신 분 중에 이름이 이제 분당에 있는 광주에 있는 그 분당모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이제 추모공원 이제 대표분이 오시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심리 상담하고 이제 본인 거기 이제 추모공원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일반 심리 상담 한 10년씩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실제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서의 능숙함이 오히려 애도 상담에서는 그래도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를 저에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다 전부는 아닐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는 구체적인 현장에 맞는 애도 상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적인 애도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도 상담 기본 교육을 할 때 죽음에 따른 죽음의 또 형태에 따른 사별 슬픔이 다르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살이다. 그러면 이건 disenfranchised death, 아니 거기에 따른 disenfranchised grief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죽음에는 사회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 네, 그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 모집을 할 때 사별에도 집단 상담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별 유형별로 그렇게 집단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살 유가족들이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한 뭐 두세 명 정도가 있다 했을 때는 어느 다른 그룹으로 섞여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한 세 분 정도를 집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개별 상담으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그 자살 뭐 그 중자방이라고 하는 중앙 자살 뭐죠? 방지인가요? 뭐 중자방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쪽 자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살 예방보다 지금 이후에 그 자살 유가족 돌봄에 저는 포커스가 더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라이프 오프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잠깐 저희 재단에서 교육을 함께 했던 뭐 두드림 자살 예방이라든가 자살 예방보다도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처럼 오히려 그 이후에 사별 슬픔 치유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두드림 같은 데서는 저에게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중간에 그냥 아예 이제 시작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일단 뭐 어떤 이유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살 관련 이제 센터들에서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수원에 이제 수원시 자살 예방센터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센터장이 안병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근데 안병은 선생님 저희도 한번 모셔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이 정신과 의사 안병은 선생님이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저께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는데 그 뭐냐면 저희가 요 밑에다 쓴 거 있잖아요. 요거 난임 여성을 위한 애도 상담. 수원시 이분이 같이 맡고 있는 게 자살 그 예방센터하고 수원시 난임 여성 무슨 센터래요. 거기도 이제 본인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겪는 특별한 애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좀 다루고 싶은데 언제 지금 뭐 본인이 그 자문회의를 부를 테니까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죽음을 분류했던 거 한 6가지 아시죠? 6가지 쭉 분류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자살, 디스엔프랜차이즈드 그리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그 죽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죽음에 따른 슬픔, 그게 바로 임신기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임신기 죽음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위로를 하잖아요. 애는 또 낳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을 죽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 같은 지금 그 저출산 시대에 이제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하는 아이 숫자를 앞지른 이제 그런 이제 해가 이제 계속이 될 텐데, 그럴 때 아이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옛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위한 애도는 달라야 된다. 특히 이제 난임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 난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분들을 위한 슬픔 치유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 안병훈 선생님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애도 상담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은 제가 한국 장기 조직, 장기하고 조직하고 이제 기증하는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연락이 오면서 본인들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애도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저보고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상담하기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작년에 그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뭐 안 하나 보다 그랬는데 한 두 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프로그램을 7회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증자 유가족 있죠. 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이 상담을 하니까 7회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7회기 프로그램 만든 거를 이제 저한테 좀 또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봐드렸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보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프로그램 7회기를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이거를 실제 상담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제가 좀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현장들이 이제는 사별 애도 상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이겠습니까? 자살 관련 센터들, 그리고 새롭게 지금 난임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장기 조직 기증을 한 그 가족들이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감정이 뭘까요? 뭐 같아요? 가장 큰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저는 혹시 자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양가 감정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많이 겪는 감정이 죄책감이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 현장 많죠. 이제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조금 세분화해 보는 거는 고독사에 관한 거를 좀 더 세분화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독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독사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우리는 사별 애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서대문 구청에서 고독사 그죠? 관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이제 관리자들이 있겠죠. 그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걸 이제 뭐 관리라고 얘기를 그쪽에서 하나 봐요. 관리하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리자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이제 슬픔들이 있는 거죠. 그거 플러스 고독사라고 해도 그냥 고독사지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가족들이 겪는 어떤 사별 슬픔은 또 어떤 것인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이제 11월에 언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족들 그리고 현장 그 관리자들을 위한 이제 사별 슬픔 애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마찬가지입니다. 호스피스는 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사별 유가족 돌봄들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는 사별 돌봄이 그 평가에 나와 있는 게 4회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회로 그냥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사별 유가족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호스피스 이제 이제 특히 이제 가정 호스피스 확산이 많이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호스피스 이제 권역센터라든가 각각 이제 호스피스에서는 이 사별 유가족 돌봄까지 그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최근 일은 아니지만 올해 일이긴 하죠. 올해에 저희 이제 애도 상담을 듣기도 했던 한 대학의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를 좀 부탁을 했어요. 한 기업에서 이제 기업의 그 한 팀의 이제 한 직원이 이제 자살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팀이 직원들이 겪게 되는 그 이제 트라우마 그분들에게는 슬픔이고 트라우마틱 그리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좀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좀 해외 파견돼 있는 분들 중에서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사들 몇몇 분들이 이제 개인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리더 한 명을 동반하여서 거기 이제 직접 가서 직원들을 사별의 집단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제 좋은 시간들이었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당시 그러면서 우리 상담사들이 우리 사별애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업,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직원의 죽음 혹은 직원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그 가족들의 슬픔 치유 그건 이제 기업들이 좀 감당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직원이 어떤 일로 죽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을 위한 차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서포트를 하는 일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최학 선생님도 발표하시겠지만 지금 그 화성에서 이렇게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그렇게 아마 그런 현장에도 계속 필요해서 계속 직원들을 저희 애도 상담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추모 현장에서도 애도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저는 또 하나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재단의 오해련 회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린 거라 뭐 저 잠깐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 사별 상담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갈 때가 2006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반려동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키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한국에 딱 돌아오고 한 10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뭐 반려동물 뭐 천만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가 된다면 분명히 그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 20년을 산다. 그럼 분명히 이제부터는 이 강아지들이 이제 죽게 될 그 초창기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그 시작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정말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어, 반려동물 또 키운다 그러면 또 안 되죠. 반려동물 예,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려동물이 얼마나 우리와 애착을 갖게 되는지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동물이 죽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그 사별 슬픔의 과정도 있죠. 그래서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그와 같은 상담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미 양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 회장님하고 함께 제가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바로 저희도 좀 그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미국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그리프 카운셀링이 여기 이제 사별 그 펫 그리프 카운셀링하고 어떤 의미는 비슷합니다. 이 서티피케이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그 번역한 책 사별 에드웨이 여정의 동반하기 있잖아요. 알렌 울펫 박사가 얘기한 그 컴패니어닝이라고 하는 여기 알렌 울펫이 있죠. 알렌 울펫의 컴패니어닝에 기반한 그러한 자격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티피케이션 코스, 이제 펫 그리프 컨설테이션 코스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제 펫 페어런츠라고 그 아빠 엄마라 그러잖아요. 펫페어런츠. 그 상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돕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죽음도 미스테리한 거지만 근데 이제 뭐 뭐죠? 펫을 잃고서 반려동물을 잃고서 그 슬픔의 여정길에 가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이제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펫 상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상담할까 하는 거는 이런 특별한 자격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뭐 이런 코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로 나눠서 8개, 7개 단위로 8세션으로 나눠가지고 자격증 과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좀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자격 과정 한 5개 정도를 제가 좀 설치를 좀 해봤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한 2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렌 울펫 박사가 동반학이라고 하는 컴패니어닝 거기에 이제 기반한 그 상담 과정으로서 그 반려동물 그 사별 상담을 하는 그리고 자격증을 주는 과정들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제가 여기가 좁아가지고 그 전체를 다 안 하고 이제 설티피케이션 과정 중에 하나만 빌리브먼트도 사별이죠. 사별 과정을 하고 있는 이제 다른 데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스가, 여기는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Communication Skills, The Human Animal Bond하고 Strategy for Working with Family.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많이 무슨 상담 기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든가, 그 인간과 그 동물의 그 어떤 결속, 이런 거라든가 그런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코스가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 마치면은 이제 펫 그리프 카운셀링 이제 상담 그 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설티피케이션 미국의 이제 설티피케이션은 이제 꼭 자격증은 아닌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자격증은 라이센스가 자격증이고 설티피케이션은 그 수료증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수료증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서는 마치 이제 자격증 비슷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막 크게 잘못된 거라고는 사회 문화마다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영국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국에 이제 블루크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이 반려동물 사별 상담
대해서 이게 홈페이지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홈페이지 맨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은 여기도 컴패니언십이 그죠? 이 컴패니언십과 사랑, 이거 펫들이 불러오는 그러한 것들이 의해서 lives are transformed 그렇게 막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aying goodbye to one 그 saying goodbye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죽음이 진짜 죽음에 의해서 그랬던 아니면 그 어떤 그 분리되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랬던지 간에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슬픕니까? 그래서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디피컬트하고 어렵고 아주 트라우마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블루크로스에서는 이게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여기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비영리 단체인데 이제 프리 무료로 그리고 비밀 보장 컨피덴셜하게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실제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서 보면요. 오랫동안 25년 동안 했다고 거기에 나와 있고 이제 비영리로 아마 이제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슨 그 핫라인 있잖아요. 핫라인 전화 핫라인 그런 것처럼 전화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상담을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Coping with the loss of a pet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을 이제 겪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블루크로스 여기입니다. 근데 You are here to listen, the pet bereavement support service라고 해서 이런 식의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거를 아마 이제 홍보용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이런 카드가 있는 걸 이제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앞뒤 페이지 아마 앞뒤 페이지겠죠. 이게 앞 페이지고 이게 앞 페이지고 이게 뒷 페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Thinking of you at this sad time. 그러니까 이런 슬픔의 시간에 당신을 생각하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기 뒤에를 보면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전화나 이메일이나 웹챗으로 상담을 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애도 상담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동물들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좀 이런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Thinking of요. 우리가 이러한 슬픔의 시간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달라 하는 뭐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걸 보면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자료들까지 나와요. 여러분 홈페이지 블루크로스의 그 펫 관련한 그 홈페이지 영국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파틱 카드 같은 거, 아까 그게 이제 심파틱 카드 같은 거고, 뭐 성인이나 아동들을 위한 그러한 것들 하고 그런 자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좀 다 다운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다 보여드리려고 하다 시간이 좀 적어가지고 이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소개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핫라인이라 그랬잖아요. 핫라인이니까 전화 상담을 하려면은 이분들은 이제 자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 과정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있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뭐 저도 죽음의 품격의 뒷부분에는 거기에 관한 얘기를 좀 썼습니다만 지금 간헐적으로 반려동물 사별 이후에 상담을 하는 곳을 제가 보긴 했어요. 보긴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이제 전문성을 담보하는 이제 교육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사별 얘기는 이제 다 됐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현장에 구체적인 그 상담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 발굴도 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려동물 사별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에서 함께 다루었던 거고요. 애도상담의 발전을 위하여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저는 애도상담의 꿈 해석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꿈이라는 게 우리가 상담에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꿈과 함께 살아가죠. 제가 이 책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담을 보면서 뭐 제 스스로가 많이 배웠으니까요. 삶과 죽음의 메타포로서 은유로서의 이제 꿈인데 이 책은 사실은 원래는 제목 자체가 그 뭐죠? 프리데스 죽음 직전에 꾸는 꿈, 죽음 예지 꿈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예지한다는 게 막 언제 누가 죽는다 막 이런 예지가 아니라 말기에 있는 환자들, 주로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이 예가 대부분입니다. 말기 환자들이 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생애의 영적 돌봄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던 겁니다. 이거 잠깐 보면요. 우리가 매일 꿈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서 사는, 깨어있는 그 시기하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되나요? 근데 그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우리는 꿈을 매일 꿉니다. 아, 나는 꿈을 안 꿔.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꿈의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누구나 자기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움을 좀 받아야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해석의 방법까지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음 관련된 꿈,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꿈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은퇴한 선장, 상선의 선장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에서 채플린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마지막 순간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그 상황들, 그래서 뭐 성경도 좀 볼까 해갖고 이제 채플린을 불러서 여기 이제 그 채플린이 TC가 이제 여기 채플린입니다. 이 TC가 이분을 만나서 첫날 만났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번에 만났을 때 이분이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바뀌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하고. 그때는 어둡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겁니다. 어느 깊은 밤 미지의 바다를 다시 항해하고 있었다. 이제 은퇴했는데 다시 항해하는 꿈에서 이전에 느꼈던 모험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바다는 거대하고 황량했지만 어쩐지 바른 길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파도를 밀치고 나가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채플린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상하게 제가 죽는다는 사실에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된 거다.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느껴지고 다음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꿈 얘기고 이분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잘 받아들였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장례식에서 아내는 이 TC 셰플린과 얘기를 나눕니다. 비록 남편이 몹시 그립고 그가 없는 세상 어디서 막막하지만 그가 꾼
꿈 이후로 죽음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덕분에 남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 죽어가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별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레곤의 이제 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레곤의 이제 킴,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킴은 32살 교사예요. 친구들과 함께 대학 시절의 친구인 케이스를 병문안 갔습니다. 병문안 간 거예요. 케이스는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으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킴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각종 연명의료 장치에 매달려 있는 친구의 흉측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케이스는 킴과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기계장치에서 나오는 삑삑거림만이 그의 응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죽어가는 케이스가 이거 지금 말은 들을 수 있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 킴은 후회로 가슴이 찔렸다. 킴이 이제 후회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케이스에 손을 한번 잡아주고라도 왔었는데 손 잡는 거 잊은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이제 압도당한 거예요. 그 흉측한 모습에. 나머지 케이스의 손조차 만져보지 못했다. 그리고 케이스가 죽었어요. 죽은 지 한 주 정도 지난 밤 킴은 꿈을 꾼 거예요. 아, 무슨 꿈을 꿨느냐. 잠깐만, 이거 왜 안 보이지? 자, 잠깐만요. 이거. 제가 위에 화면 저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하면 위로 올릴까요? 하여튼 저는 위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위에 그 메뉴들이 이거 저를 가리고 있네요. 예, 여러분 보이나요? 보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해서 천천히 이렇게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이 케이스가 꿈에 나타나서 이 킴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보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내 손을 오랫동안 잡아주었다. 그때 느꼈던 손의 감촉은 꿈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현실 같았다. 살결의 따뜻함 뿐 아니라 손의 두께와 강도, 심지어 손가락과 손바닥에 난 주름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실눈을 뜨고 케이스가 실제 내 곁에 있는지 확인했다. 지금까지 이토록 현실처럼 느껴지는 꿈을 꾼 적이 없다. 꿈에서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때 분위기는 평온함 그 자체였다. 자, 이제 킴이 깼을 때 케이스의 손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그녀는 실제로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강렬한 신체의 현실 감각을 느낀다는 건 불가능하다 믿었죠. 킴은 평상시 미신적 현상에 냉소적이었고 고등학교 생물교사로서 이성, 과학이 주는 가치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비록 꿈이 유령이나 귀신의 존재를 증명한 건 아닐지라도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보면 마지막 어찌됐든 그녀는 케이스가 실제로 자신을 찾아왔고 마지막 순간 병원에서 뼈 아팠던 후회에 대해 위로하려는 것 같았다 하는 거죠. 꿈이 위로를 준 거죠. 이제 남아있는 이 가족 아닌 친구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지라고 하는 사람의 꿈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서 꿈 얘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말지라고 하는 사람의 꿈이 두 개가 나와요. 앞부분하고 중간에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이 말지라고 하는 분이 뭐 70, 80 된 여성입니다. 7, 80 된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말기 암으로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힘들어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자동차를 탔어요. 운전자 없는 차. 자동차를 타는데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그 내리막길로 막 향해 가고 있고 저 끝에는 또랑이 있고 와, 저 끝에 가면 빠져 죽겠다 하는 정도에 이제 쭉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저쪽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손자 손녀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가 저 밑으로 가면 그런 꿈을 꿨어요. 꿈도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이거는 말기에 있고 그리고 마치 운전자가 없는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정말 두려움과 그런 뭐 상황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인 겁니다. 요 중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앞에 운전자는 차 얘기는 이거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꿈은 말지름 없이 환하게 했다. 앞에 꿈이요. 이는 그녀가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적 혼란과 불안이 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어쨌든 다음날 아침 딸 안젤라가 보러 왔을 때 말지는 상쾌한 기분으로 조용히 깨어 있었다. 그리고 딸에게 다른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입니다. 나는 홀로 댄스홀에 나와 집으로 걸어간다. 아무도 춤을 추자고 요청하지 않아 외롭고 낙심되고 슬프기만 했다. 그러니까 댄스홀에 갔는데 아무도 나랑 춤을 추자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낙심하고 싶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왔을 무렵 아버지가 나타나 넓게 팔을 벌려 멋진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 말지는 이 꿈 때문에 일종의 위안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딸은 엄마가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놀랐고, 그녀는 제 생각에 이제 죽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꿈, 이제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얻게 되는 그 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제 논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거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썼던 논문에는 이제 제가 논문이 그 자녀 상실, 자녀가 죽은 부모님들 얘기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얘가 이제 대학 여기저기 이제 합격하고 이제 어느 대학을 선택을 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실리보벌을 하고 그 몇몇의 아이들 같이 그 캘리포니아 그 LA 근처 이제 해변에 갔어요. 이제 해변에 가서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중국 아이 하나가 허우적대고 헬프미 하고 있는 거를 얘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꿈을 꿨대요.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했던 저한테 꿈 꿨던 얘기는 애가 집에 왔더라는 거예요. 꿈에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집에 들어가는데 애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왔어?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온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하더래요. 엄마,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울먹이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말이 실제로 이 엄마가 느끼고 있었던 왜 우리 아이가 그래서 막 그 힘들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나타나서 그렇게 엄마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는 위안이 됐다는 거예요. 위안이 되고 그리고 자 정말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이제 그런 죽음을 선택한 고귀한 그런 아이로 생각을 하게 한 거죠. 네, 두 번째 꿈은 그겁니다. 두 번째 꿈은 또 아이가 이제 도랑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 많이 빠져 있더래요. 근데 그거를 그 위에서 사람들을 계속 건져내고 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아이고 왜 꿈을 왜 그런 꿈을 꾸게 하냐. 애가 천국에서 편안하게 있는 꿈을 꾸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꿔서 마음이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여 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상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하려면 꿈 해석을 뭐 우리가 뭐 많이 배워야 한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의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배우셔야죠. 이제 배우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꿈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는 애도 상담에 적용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몇 분 지났습니다. 그 밖에 저는 이제 발전적인 거를 위해서 애도 상담 인식 확대를 위한 차별애도 세미나. 왜냐하면 조금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교육 아니면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 정도쯤 되는 애도 상담 인식 확대를 위한 차별애도 세미나들을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프로그램 하면 차별자를 위한 1박 2일 프로그램.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체적인 현장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현장의 어떤 상황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그 집단이 될 수 있죠. 특정 동질 집단이 될 수 있는데, 뭐 그게 아니고도 뭐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이 집단 상담이 좀 확대되고,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도 좀 노인 복지관 등에 널리 좀 확장시킬 예정이고요. 그걸 연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데, 그건 이제 현장 중심이라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어떤 연구들이 있어야죠. 그런 연구가 없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상담이 이어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 박사 이미 졸업하여서 학위가 있는 분들은 연구 논문들을 계속 쓰세요. 그리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시고 좀 이제 확산해 나가는 데에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상담 등등을 통해서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해주신 윤득경 소장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다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네, 오늘 애도 상담이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애도 상담이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애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 왜 애도 상담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애도 상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다음 순서는 애도 상담 현장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장의 소리,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듣는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곽혜진 선생님입니다. 곽혜진 선생님은 제2기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을 마치셨고 현재 저희 애도 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곽혜진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러 나온 곽혜신이라고 합니다. 애도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혜신이고요. 여기 지금 각 당에 계신 분들 말고는 제가 낯이 익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각 당을 처음 만난 것은 2016년 애도상담 전문가 과정이었습니다. 2기 출신으로 저는 기본과 심화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동기분들과의 연구 모임과 각 당에서의 워크샵, 또 세미나들을 경험하면서 애도 상담의 현장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저한테 애도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기회들이 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각 당에서 또는 다양한 현장에서 개인과 집단 애도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파견되어져서 진행하는 애도 집단과 개인 상담은 각각 총 8회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별은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크게는 배우자 사별, 부모 사별, 자녀 사별, 형제 자매 사별, 또
자살 유가족 대상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미 있었던 사례를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8년에 만난 한 40대 남성분으로 배우자를 사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별 기간이 한 달이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담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상담을 원하셔서 개인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탄을 보내시고 계신 것이 짐작이 이미 되고 있었었고요. 그분의 초기 상담 시에 이야기하시던 것 중에서 자주 다니시던 길, 아내와 그다음에 음식점 근처 등을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실 때 또래 부부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보기 싫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가끔 사진을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도 사진을 활용해서 이분의 표현되지 않은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현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바람들이 더 보여졌습니다. 고인이 안 계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단계로 가고 싶어 하시지만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힘겨워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슬퍼하고 싶지만 직장에서의 또 자신의 역할과 그동안 아내에게 좀 더 집중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일의 현장에서 다시금 발휘하고 싶은 생각으로 자신의 슬픔 다루기와 현실 생활에서의 역할 에너지의 힘의 불균형으로 심리적으로는 많이 무기력해져 있어서 에너지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런 주호소 문제가 있으셨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선택하신 또 사진 중에서 또 하나는 옛날 그 우리 시골의 마당에 있는 그 지게 사진 요거를 좀 고르시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투사된 마음을 보니까 현재 아내를 사별 후 심적 고통도 굉장히 힘들지만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 그다음에 아이들의 미래 결혼, 또 부모님을 잘 지켜드리는 것, 이런 것 등이 자신의 짐이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에 있는 아내는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에너지 넘치고 또 방향성 있는 사진들을 고르는 것으로서 여전히 아내분과 마음이 닿고 싶어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콜라주 활동과 추모 의뢰 시간을 드림으로써 아내분과 마음속 깊은 좋은 안녕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잠시 상담실을 이제 제가 피해드렸는데 그 창문 그 안쪽으로 상담실 안에서 눈물 소리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콜라주에 붙이셨던 아내분의 젊었을 적 사진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하고요. 또 작업하신 콜라주를 추모 의뢰 후에 가슴에 품고 귀가하시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이후 회기에서 만나서는 아들들과 함께 가족이 완전체였을 때 다녔던 여행지 중에서 한 곳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아내와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아들들과 여행을 자주 하기로 했다는 말씀에 상담을 거쳐서 또 비탄의 터널을 지나서 건강한 애도의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현재 제가 어느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별애도 집단 상담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복지관에서 마지막 8회기 집단 상담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제 안에도 이렇게 뭉클함이 좀 계속 좀 잔잔하게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참여자분들 중에 자녀를 사별하신 지 5년 이상이 지난 어머님이 계셨는데 여전히 무기력하고 고인이 된 자녀분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힘들어서 이런 집단 상담이라도 좀 참여를 해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요. 회기를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은 자녀분이 힘들어했을 그 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미안함과 후회감이 아주 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이제 그 어머님한테
어머니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 자녀분도 만나신 거잖아요. 분명히 이 자녀분과 행복한 시간도 있으셨을 테니까 행복하셨던 만큼 지금의 그리움도 기쁘신 게 아니실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시면서 전혀 이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책감과 후회감과 미안함만 갖고 계셨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아, 그렇지. 내가 내 아이를 결혼했었으니까 만난 거지. 라는 정말 재발견을 하셨던 시간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또한 콜라주와 의미 있는 추모 의례 시간으로 마음을 다독이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 대화 시간을 통해서는 하늘에 있는 자녀분이 엄마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세요. 나는 잘 있어요.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다고 이제 편지를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회복의 힘을 찾기 시작하셨고 그 회기 이후부터 조금 이제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은 상실의 연속이고 또 슬픔은 온 몸으로 표현되고 또 표현됨으로써 치유된다는 여기 지금 다 기본 심화 다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이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슬픔의 반응들은 저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배운 애도 상담가로서의 기본 마인드는 내담자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애도 여정의 동반자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느낀 것은요, 사별자와 함께하는 애도 동반자는 그분들의 사별의 슬픔을 함께 버텨주고 또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잘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별자 분들을 애도 상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매 회기마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슬픔의 마음길이 애도 상담의 시간들을 통해서 건강한 애도의 마음길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그 보람으로 저는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도에 관한 어느 책에서 애도는 눈꽃만큼의 안정을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문장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도는 정말 힘들지만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이라는 뜻이겠죠. 사별자 분들이 애도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눈꽃만큼의 안정을 발견하는 시간을 만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는 진심을 담아서 애도 상담이 필요한 곳에 열심히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저의 이제 사례는 여기까지였고요. 짧지만 예, 깊고 진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곽혜신 애도 상담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혜신 선생님 귀한 상담 사례 잘 들었습니다. 예, 눈꽃만큼의 안정이지만은 애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찾아가서 애도 여정의 동반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네, 선생님을 통해서 슬픔의 마음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정말 건강한 애도의 마음길로 발길을 내디디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최혁 선생님입니다. 최혁 선생님을 예, 저희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 수료 후에 또 회사에서도 많은 직원분들에게 예, 애도 교육을 홍보하시고 또 교육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애도 상담을 접목하고 계시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혁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9년도에 애도 상담 7기 과정을 수료한 최혁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이 산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애도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하는 일은 화성시에서 추모 공간인 봉안당을 20년째 운영 중이고요. 7년 전부터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 의례인 장례의식을 치르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봉안당을 시작하면서 고민하던 것은 유가족의 슬픔을 어떻게 경감시키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봉안당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면은 저는 인사만 건네고 유심히 그분들의 행동을 관찰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과거를 알게 되죠. 지금 현재의 심정들도 알게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추모의 공간을 찾아오지만 여전히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죠. 혹시 우리나라의 장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 이런 생각에 결론을 도달을 했는데요. 과거의 장례는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해서 제수와 음식을 준비하고 상복과 수의도 준비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온 마을이 함께하는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었는데 현재는 상업화된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준비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조문객이 없을 때는 영정 앞에서 슬픔을 사귀다가 조문객이 오면 적객하느라 웃어야 하는 그런 양가 감정이 교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 후에 더욱 슬픔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장례 과정에서부터 죽음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갖도록 하자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장례식장을 7년 전에 오픈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례식장을 오픈하고 4년 동안 입간을 마친 유가족들에게 수의를 입힌 모습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한 100가족이 넘게 물어봤는 것 같은데요. 단 한 가족도 그 모습이 좋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인 답변은 무섭다, 두렵다, 낯설다였어요. 조금 전까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부모였지만 두렵다, 낯설다, 무섭다는 이런 표현들이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다양한 책을 보면서 준비를 하였지만 현실은 항상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각당 복지재단에서 애도 상담 가정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기본 심화 과정을 들으면서 그간에 혼자 준비해왔던 것들이 선명하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례 중에 몇 가지를 발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편지 쓰기예요. 장례 첫날 늦은 시간이나 둘째 날 이른 시간에 조문객이 드물기 때문에 고인과 관련한 마음을 정리해 보면서 편지를 쓰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인과의 좋은 추억이나 힘들었던 기억, 하고 싶었지만 못한 얘기, 용서를 바라는 점, 용서를 하고 싶은 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써보도록 유도했고요. 처음에 유가족들은 주저하다가 이렇게 쓰는 걸 좀 주저했었는데 마음이 정리되면은 편지를 되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비록 화해는 할 수 없지만 용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또 다 쓴 편지는 입간시에 낭독하고 고인의 품에 넣어 드립니다. 편지 쓰기의 효과가 꽤 놀라운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그 낭독하는 걸 통해서 그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고요. 또 편지를 쓰는 동안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을 생화꽃으로 장식을 해드려요. 관을 생화로 장식하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유가족의 평안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마지막 누울 자리가 예쁜 한지와 생화로 장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어서 마음속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수의가 아닌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는 옷을 입혀드리고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는 유니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는 한복이나 정장, 또 자녀들이 사주었는데 아낀다고 입지 않는 옷 등을 가족과 고인에게 의미가 있는 옷을 수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수의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밖에서 바라만 보았지만 일상복을 입히는 것이기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노션을 발라드린다거나 머리를 빗겨드린다거나 양발을 신겨드린다거나
넥타이나 옷고름 등을 가족들이 직접 내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간의 일상에서 못해준 소소한 일들을 함께 함으로써 위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입간 마무리 전 헌화를 진행하고 유가족 간에 서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런 단순한 방식이지만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확실히 일상으로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례를 하고 또 장례 이후에 이제 봉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봉안 과정에서도 애도 상담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애도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인은 63세의 여성분으로 10년간 폐암 투병 중에 사망하셨어요. 남편과 이제 일녀 이남의 가정을 이루고 계셨는데 고인은 6남매 중 막내로서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은 가족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아시면 아마 충격으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가족장을 해달라고 하셨고 또 가족들은 가족장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따님께서 장례 중에는 어머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되게 크고 또 슬픔이 이렇게 컸었는데 산모제 때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눈에 들어오고 또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합니다. 그래서 따님 생각으로는 오랜 투병으로 어머니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고통 없는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막상 돌아가시니까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더 좋은 치료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도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님에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러한 반응들이 외적, 내적, 영적으로 적응이 되고 또한 감정적, 공간적 배치 과정을 거쳐서 내 삶에 적응해 나간다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한번 편지를 써보도록 보냈고요.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또 나만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것은 아마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자리한 것처럼 힘겹지만 애도의 과정에 동행함으로써 그 손 안의 조약돌처럼 둥글게 만져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당복지재단의 교육과정에 감사드리고요. 또 일상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혁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봉안단과 장례식장에서 애도 상담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선생님을 통해서 유족들에게 좀 더 따뜻한 이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깨달톡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이 시간 깨달은 것을 상담 현장뿐 아니라 선생님들이 몸담고 계시는 회사나 기관 등에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깨닫톡은 저희가 12월 2일, 11월이 아니고 12월 2일에 오후 2시에 개최가 됩니다. 그날은 저희 각당복지재단 라재건 이사장님과 패널들을 모시고 자원봉사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여는데요. 6번째 깨닫톡의 새로운 이야기도 선생님들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5번째 깨닫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